네, 안녕하세요. 11회 국가통계발전 포럼 오후 전문 세션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11회 국가통계발전포럼 오후 전문 세션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송용수 서울대학교 교수님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형 암호 기법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국가 통계 포럼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오전 중에 정말 많은 영사분들께서 이제 일반적이고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오늘 첫 번째 전문 세션은 조금 약간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국가 통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동형암호 기술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의 연구 경과나 아니면 앞으로 남아있는 어떤 여러 가지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시큐어 컴퓨테이션, 암호학적 시큐어 컴퓨테이션을 달성하기 위한 암호학적 기술에 대해서 약간의 오버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에 이제 뭐 프라이버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에 익명화나 다른 방법들도 몇 가지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암호화 기술들도 그쪽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일조를 해왔었죠. 근데 이제 고전적으로는 이제 많이 쓰였던 게 잘 아시다시피 암호화 기술이라던가 맥이나 아니면 디지털 선명 등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무결성을 보장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올바른 상대와 통신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인증 같은 데 주로 쓰였는데, 최근에 학계에서는 이제 현대 암호학이라고 해서 단순히 이런 데이터 프라이버시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기능성을 제공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연구들의 모티베이션은 뭐냐면요. 이제 과거에는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정도의 상황으로만 해도 충분한 상황이 많았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데이터 과학이나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전을 하면서 그것만으로는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이제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보호와 활용성 두 가지를 모두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계산 과정까지 보호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게 동형암호인데요. 이런 방금 말씀드린 시큐어 컴퓨테이션을 달성할 수 있는 암호 기술이 굉장히 많은데, 뭐 속성 기반 암호, 뭐 검색 기능 암호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 상당수는 그냥 학계에서는 연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교적 현실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퍼포먼스나 다른 한계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현재 가장 상용화가 가깝다고 여겨지고 있는 기술이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분 프라이버시, 영지식 증명, 다자간 암호, 그리고 동형 암호가 있는데요. 오늘은 동형 암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잘 이용을 한다면 이제 암호학자들이 이제 인포멀하게 얘기하는 클레임이 있는데, 기존에 트러스티드 파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모든 일들이 그런 트러스티드 어서리티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충분히 생기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거래를 트러스티드 어서리티 없이 할 수 있는 기술로 최근에 잘 알려진 크립토 커런시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거래 말고도 그냥 일반적인 계산 작업이나 뭐 그 외에 원하시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수학에서 호모모피즘 동형사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어떤 함수가 동형사상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제 어떤 함수의 덧셈이나 곱셈을 보존하는 거를 동형사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다이어그램에서 보여지듯이 5 더하기 7은 12죠. 근데 이제 어떤 함수를 계산을 해서 F5와 F7 값이 있을 때 이 둘을 더하면은 F12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 저희가 5와 7을 먼저 더하고 함수를 계산한 것과 반대로
함수를 먼저 5와 7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그 둘을 더한 것이 똑같은 결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학에서 동형사상이라고 하는데요. 동형암호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암호인데 그 암호가 동형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동형암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방금 슬라이드에서 F가 2로 바뀌었는데 그 어떤 암호화 시스템 2가 동형암호라는 뜻은 이제 덧셈이나 곱셈에 대해서 동형암호라는 뜻은 이제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5를 예를 들어 암호화하고 그 다음에 7을 암호화하면은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5나 7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난수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런 난수 둘을 더해서 복호화를 하면은 이게 12 저희가 처음부터 그냥 5 더하기 7을 계산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동형암호를 이용하면은 암호화된 데이터 상에서 복호화 없이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형암호 기술을 쓰면은 그 상당히 많은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그 이런 암호 기술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의 더 그 모티베이션을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최근에 그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위치 기반 시스템, 위치 기반 추천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이용할 때도 그 추천 영상이 뜨죠.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예를 들면 구글맵 같은 거를 사용을 해도 저희의 위치를 보내서 이렇게 그 경로를 서비스 받는다던가 등의 이제 여러 가지 개인 서비스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존의 믿음은 이런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기업들도 이런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개인 정보를 모아서 모델을 구축하는 데도 필요하고 모델을 구축한 다음에도 이제 사용자 데이터가 있어야 거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을 때 이런 데이터들의 결합이나 분석을 위해서는 그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법적으로 그 서로 데이터를 고객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도록 그 제한이 되어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의 데이터를 결합해서 활용성을 높이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마냥 풀어주기에는 물론 이제 IT 기업들은 이런 데이터 사용을 최대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이 없어야 한다고 하지만 또 막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면은 그 데이터가 그냥 저희가 의도한 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남용이 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뭐 미국에서의 그 헬스 데이터 관련 히파라던가 뭐 유럽의 GDPR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데이터 3법 같이 이런 데이터 관련 정책들이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구체적인 디스커션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것들을 이런 레귤레이션을 만들려고 해도 실제로 이거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 아직 상용화에 그 미치지 못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기술 발전과 이런 정책에 대한 그 토론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존의 대표적인 접근 방법으로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데이터 익명화나 이제 뭐 랜덤마이제이션이나 아니면 뭐 압축 등등의 방법이 있는데 이런 고전적인 방법들은 필연적으로 이제 정보 손실을 야기하죠. 이제 저희가 그 충분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뭐 이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정보를 지워야 이제 충분한 익명화가 할 수 있는데 그렇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데이터 손실이 되니까 이런 방법들에서는 필연적으로 이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와 활용성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그 말씀드린 암호학적 방법들은 이런 트레이드오프 없이 그냥 그 프라이버시와 활용성 두 마리 토끼를 둘 다 잡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과 종종 비교되는 그 암호 기술 외에도 이제 조금 다른 보안 기술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실내 실행 환경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인텔 SGX나 암의 트러스트 존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다른 기술들에 비해서 암호 기술의 장점은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그 증명 가능한 안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호 스킴들은 다 어떤 수학적인 안전성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부채널 공격이나 이런 공격들이 없을 거라는 이제 보장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예전에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암호 기술이 이제 굉장히 개념적으로 단순하고 그 심플하면서 명확한 것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동형 암호로 설명을 드렸을 때 딱 그 다이어그램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이거를 어떻게 어디에 쓸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별로 지식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암호 스킴을 만드는 거는 어렵겠지만 그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한데요. 예를 들면은 T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은 생각보다 그냥 단순히 시큐어 컴퓨테이션 블랙박스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정이나 추가적인 시나리오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함이 암호의 큰 장점인데요. 물론 이제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 기술이 지금까지 잘 쓰이고 있지 않았던 점은 물론 이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형 암호 홈모피 인크립션의 대표적인 유스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데이터 아웃소싱, 그러니까 개인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그 클라우드에 올리고 클라우드의 모든 스토리지와 컴퓨테이션을 아웃소싱 할 수 있고요. 이거에 더해져서 이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서로 다른 기관이 있을 때 이거를 다 같이 암호화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결과만 복호화해서 그 사용하는 식으로 데이터 결합 분석을 하면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통계청에서 가진 데이터와 다른 어떤 사기업들이 가진 데이터를 결합 분석하는 데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예로는 이제 사용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예를 들면 헬스케어에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디지털 어드버타이징이나 아니면은 그 이제 자율주행에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뭐 파이낸셜 서비스 등등의 그 수많은 그 응용 분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사실 동형 암호가 처음 나온 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처음 제시된 거는 78년이지만 처음 그 개발이 된 거는 2009년이라서 아직 그 심지어 학계에서도 연구된 지 1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 사이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들의 퀄리티도 상당히 올라와서 여러 아카데미아 혹은 이제 인더스트리얼 컴퍼니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최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ML.net이라던가 아니면 스파크 같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와 결합을 해서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어떤 IoT 환경에서도 쓸 수 있도록 성능 개선 같은 것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응용 분야는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이제 어떤 파이낸스 아니면 헬스 아니면은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들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미국에서 뭐 예를 들면 빅5 IT 기업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국내외의 수많은 그 스타트업들이 관련 그 기술 개발과 그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 나온 지 안 된 그 페이스북 기사인데요.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제가 예전에 몸담고 있었던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 동영상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최근에 여기서 제 매니저였던 그 라우터 박사님을 이렇게 그 리크루트를 하더니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이쪽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제가 순서를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다른 예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준화 과정도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표준화 과정에는 이제 뭐 아카데미아나 뭐 인더스트리 아니면은 정부 기관들의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서 하고 있고, 이제 이거 조금 디테일이 궁금하시면은 이 표준화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 동영암호 기술에 관련된 어떤 API나 스킴 혹은 이제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표준화가 된 어떤 화이트 페이퍼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ISO나 IETF 같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표준 등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디스커션이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 생각에 올해 말에서 늦으면은 내년쯤 되면은 여러 가지 비저블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를 드렸을 때 이런 암호 기술들의 장점에 대해서만 너무 강조를 드린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게 장점만 있으면 이미 저희가 쓰고 있을 텐데 아마 이런 기술을 실제로 쓰고 있는 거를 별로 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그 성능, 일반성, 사용성 제가 여기 세 가지를 적었는데 성능 문제가 가장 크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성능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로 쓰기에 크게 부족하지 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다는 거를 조금 강조드리고 싶고요. 먼저 이제 성능 측면에서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동영암호의 성능 2009년에 처음 스킴이 나왔지만 그 첫 구현 자체는 2011년에 나왔고요. 저희가 이제 뭐 제가 많이 받는 그 질문 중에서 동영암호로 계산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플레인에서 계산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느냐 이런 질문도 종종 받는데 처음 2011년에 나왔을 때는 약간 약 10의 9승배 정도 느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그 10의 9승이 어느 정도냐면은 비트 연산을 하나 하는데 30분이 걸리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발전된 속도가 이제 흔히 말하는 무어의 법칙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이 됐는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스킴들도 새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에 처음으로 IBM에서 조금 진지하게 구현을 해가지고 2011년에 게이트 하나에 30분이 걸렸다면 이제 2013년에 퍼포먼스는 3만 개의 게이트를 4분에 계산할 수 있는 정도로 그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 뒤에도 여러 가지 고속화가 이루어져 있어서 지금은 이것보다도 다시 수십 배 정도의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19년부터 그 이제 리서처들이 판단했을 때 이제 동영암호가 그 전까지는 그냥 학계에서 재미로만 공부를 하지 사실 실용화는 거의 불가능하겠다라는 정도의 평가에서 이 동영암호를 조금 더 잘 쓰면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많이 그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서요. 하드웨어 고속화 같이 어떤 다른 방향의 그 임프루먼트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최근 그 미국 달파에서 드라이브 하고 있는 디프라이브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수백억을 써서 그 동영암호에 최적화된 칩이나 하드웨어를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실제로 학계에서는 이미 뭐 GPU나 FPGA 같이 어떤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그 동영암호를 고속화하는 그 연구들이 나왔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몇 개 더 보여드릴 텐데 그것들은 전부 다 CPU 기준이고 최근에 나온 하드웨어 관련 연구와 결합을 하면 거기서 다시 그 수십 배에서 100배 정도 그 레이턴시가 더 짧아질 수 있다고 고려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뎁스가 작은 서킷 정도는 굉장히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이제 스킴 3개를 그 하이라이트를 했었는데요. 그 동영암호에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는 스킴이 3개가 있는데 그 맨 처음에 2012년에는 이제 BGV나 BFV라고 해가지고 어떤 모듈러 연산을 제공하는 스킴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동영암호를 실제로 쓰고 싶은 분야는 어떤 뭐 헬스나 통계처럼 어떤 근사 계산 같은 게 필요한 분야가 많은데 그래서 그거를 해결한 게 2017년에 나왔던 CKKS 스킴이고요. CKKS 스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암호문에 숫자 하나가 아니라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암호문 하나에 8,192개의 숫자를 넣을 수 있고 곱셈 한 번을 하는데 대략 10에서 50ms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숫자 하나당 걸리는 시간을 생각을 하면 이제 그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떨어지게 되고요. TF-H는 그거와 별개로 이제 개별 비트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는 스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응용 분야에서는 이런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진 스킴을 그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봤을 때 어떤 덧셈이나 곱셈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통계 연산 같은 경우에는 매우 빠른 속도에 구현이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수 밀리세컨드에서 0.5에서 1세컨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거기다가 암호화된 쿼리를 보내서 검색을 하거나 저희가 원하는 셀을 이렇게 익스트랙트 하는 데는 수초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 계산 같은 경우에는 인퍼런스 계산은 물론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사이즈에 따라서 굉장히 디펜드하지만 충분히 쓸만한 수준이고요. 뭐 수초에서 몇 분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는 기계학습 훈련을 하는 게 물론 좀 더 어려운데 이제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이 비교적 간단한 모델의 경우에는 몇 분 정도면 되고요. 좀 더 복잡한 경우에는 몇 시간
혹은 이제 심지어 더 복잡한 딥뉴럴 네트워크의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몇 시간에서 며칠 수준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들은 다 하드웨어로 굉장히 그 가속화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비현실적인 퍼포먼스는 아니고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동영 암호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마 첫 번째로 동영 암호를 이렇게 그냥 데모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디플로이한 라지 스케일로 디플로이한 첫 번째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비스 이름은 패스워드 모니터링이고요. 여러분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사용하신다면 바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디선가 유출된 비밀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유출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비밀번호를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 서비스예요. 근데 이제 비슷한 서비스를 이제 구글이나 다른 회사들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브라우저나 아니면 구글을 신뢰한다는 그 가정하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동영 암호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프라이버시 유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그 패스워드를 동영 암호로 다시 암호화해서 보내주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패스워드가 유출된 데이터베이스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계산을 해서 돌려주는 식으로 서비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리얼타임에 가까운 수준의 속도를 보여줘서 사실 동영 암호가 쓰이고 있지만 사용자가 거의 오버헤드가 없다고 느낄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구현을 해가지고 실제로 안드로이드 스토어에 올렸다가 아마 지금은 다시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왼쪽을 보시면 왼쪽이 사용자 모니터고 오른쪽이 서버의 뷰인데 왼쪽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피니스 앱처럼 사용자가 이제 움직이면 여러분의 위치를 트래킹하면서 여러 가지 이동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좌표 같은 거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왼쪽에서 좌표를 받으면은 오른쪽으로 그 좌표들을 암호화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이제 서버는 암호화된 좌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이 원할 때 여러 가지 분석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은 히스토리 같은 거를 확인을 하고 싶으면은 여러분의 로컬 엣지 디바이스에 이런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쿼리를 받으면은 서버에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돌려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받은 결과를 디크립트해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간단하게는 여러분이 오늘 운동한 거리, 뭐 예를 들면 방금 새로 추가된 거는 오늘은 0.3마일을 뛰었고 오늘의 운동 강도는 이제 간단하게 뉴럴네트워크 계산을 해가지고 한 중간 정도의 운동 강도였다고 평가됩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충분히 괜찮아 보이는 퀄리티의 서비스들을 한두 개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는 이 동영 암호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산술 연산만을 지원을 합니다. 이제 덧셈과 곱셈만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현실에서는 덧셈, 곱셈 말고 여러 가지 다른 함수들도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조건문이라던가 서로 값을 비교하는 컴패리즌이라던가 뭐 맥스 아니면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많이 쓰는 렐로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덧셈 곱셈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비교적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한된 뎁스, 그러니까 암호문이 유한한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암호문을 가지고 계산을 조금 진행을 하다 보면 더 이상 계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재부팅이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야만 이 수명을 복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병렬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소스 코드가 일반적으로 잘 짜여진 소스 코드가 CPU에서 잘 돌아간다고 해서 항상 GPU에서 그게 똑같이 최적화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GPU를 이용해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 연산을 하려면 거기에 맞도록 코드를 변형시켜야 되듯이 이런 동영 암호도 일반적인 플레인 컴퓨테이션과 코스트 모델이 아예 다르고 API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맞도록 아예 코드를 다시 써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이미 이런 어떤 저희가 그 현실에서 해야 되는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테이션이라는 상황 자체가 이미 복잡한데 거기다가 이런 현대 암호학 기술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쓰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한 이제 좋은 성능을 위해서는 이제 극한의 최적화가 필요한데 이것도 너무나 많은 백그라운드 널리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현재까지는 심플리시티, 유저빌리티와 퍼포먼스 사이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퍼포먼스가 문제라는 평이 많았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던 동영암호 라이브러리들은 편의성보다 성능 최적화에 치우쳐져 있었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런 극한의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C인데 저희가 이게 이름부터가 심플 인크립티드 아리스메틱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제 easy to use 라이브러리라고 광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3차 방정식 하나를 계산을 하는데, 물론 여기에 그 친절하게 이그젬플 코드여서 코멘트가 많긴 하지만 그 100줄 이상의 그 코드를 써야 하는 이제 조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자 프렌들리한 API나 어떤 여러 가지 컴파일러들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좌측에서 보시다시피 예전에는 그냥 CPU 위에서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그 위에 직접 동영암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됐는데, 최근에는 뭐 예를 들면 중간중간에 사용자가 그냥 일반적인 그 C나 뭐 자바 이런 일반적인 랭귀지를 사용하듯이 코딩을 해도 그것들을 이제 동영암호 랭귀지에 맞게 변환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컴파일러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이런 컴파일러들이 예전에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워낙 최적화가 잘 돼 있어서 전문가가 쓴 것과 큰 차이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6월이었나 7월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TF-H 스킴을 이제 유저가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컴파일러를 조금 넘어서서 여기서는 트랜스파일러라고 부르는 그 유저 헬퍼 같은 거를 만든 것도 있고요. 이제 가서 보시면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그젬플 코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던 이바라는 그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짠 코드인데 기존에 비해서 퍼포먼스도 많이 좋아져서 이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현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이밸류에이션을 하는데도 몇 초에서 몇 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실제로 소스 코드도 그렇게 괴상하지 않고 일반적인 그 랭귀지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 가볍게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동영암호 기술이 성능이 매우 느리다고 그런 평가가 많았는데, 사실 성능은 많이 발전이 돼서 여러 응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됐고, 다른 분야에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진입 장벽이나 사용성 등 여러 가지 이슈가 남아 있고요. 이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다른 기술과 접목했을 때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도 있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온라인 생중계로도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시고 또 교수님에 대한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는 못 물어보고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동영암호는 문장이 길어지고 또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사이즈 자체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이제 어떤 알고리즘 측면에서의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는 조금 그 스피드가 조금 떨어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보통 이제 그 스토리지보다는 퍼포먼스 측면에서 보틀렉이 많다고 여겨지는데, 동영암호는 그것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나 다른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현실적인 수준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 한 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영암호의 보안 수준은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 보호가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네,
동형암호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수학에서 흔히 말하는 격자 기반 이론에 기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갑자기 테크니컬한 얘기긴 하지만 NP-하드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이거를 공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증명 가능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동형암호 자체의 시큐리티보다 이거를 제 경험상으로는 이거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적용하는 방법 자체에서 실수가 있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까 다른 분야의 전문가 분들과 그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과정에 사용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강연과 좀 기술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많은 관심사가 있는 분야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